네, 7시 34분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들 끌었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안의 사정을 양당 대변인을 지내신 분들을 만나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변인 안형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전 민주당 대변인 박영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새누리당의 김무성 2기 체제 뭐 이렇게 이름 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선을. 네, 뭐 1년이 지나고 네. 어제 그러니까 7월 14일이 지난해 7월 14일 1기가 출범했었죠. 임기가 시작됐는데 네네. 1년 만에 다시 새로운 진영을 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야 정당에서 당 대표가 1년 이상을 한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아, 그런가요? 네. 네네. 그래서 2기 출범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네. 역시 이제 그 원내대표, 지난번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태로 말미암아 누가 원내대표가 될 것인가 역시 관심사였겠죠. 네. 그런데 원유철 정책위장이 승계를 했는데 뭐 비박입니다. 그런데 비박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네. 그 정파적 색채가 거의 없는 네. 아주 포용력 있는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되고 있고요. 이번에 뭐 사무총장은 뭐 친박, 또 뭐 사무 제1부총장 비박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근데 그 인물들이 대개는 정파적 색채, 네. 무슨 개파 색채가 옅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포용, 통합을 위한 그 진영을 짰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내년 선거에서는 수도권이 전체 선거판을 좌우할 것 같다는 그런 계산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포용, 그다음에 수도권, 약진의 그 선거용 네. 그런 진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이 이제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총선 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그러셨는데 김무성 대표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경상도 국회의원은 동메달이고 수도권 의원은 금메달이다. 지지 기반이 강한 곳하고 이제 약한 수도권을 비유해서 얘기한 건데 네네. 원유철 그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번 유승민 그 원내대표 시절에 손발 맞춰서 정책위 의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정세 없는 복지에 관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네. 그건,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걸 정책으로 가시화하지는 않았었죠. 네네. 정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 허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네.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는 어긋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서로 엇박자가 나섰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정세 없는 복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영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무성의 인선, 네, 2기를. 뭐 어쨌든 유승민 사태라고 하는 긴 터널 벗어난 듯한 그 홀가분한 느낌. 네. 김무성 대표가 가장 크게 느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 전체가 지금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새 옷도 갈아입고, 네. 뭔가 산뜻한 분위기도 내고, 그저께는 윤동주실, 뭐 어제는 네. 이제 뭐 서정주 서정주의 미당 국가권 완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네.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문학소년이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분위기가 사뭇 야당하고는 달라서 그냥 일단 좀 마냥 부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원유철 그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이 콕 찍어서 이야기한 네. 경제 활성화 법안에 여당의 원내 지도부는 도대체 뭘 협조한 게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당의 원내 지도부였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바로 그 옆자리로 이동해서 원내 대표를 이제 꿰차는 모습을 보면 네. 대통령이 얘기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를 한 거는 맞구나 이런 거는 분명히 확증을 잡은 거죠. 모든 확실하게 국민이. 콕 집어서 얘기하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원유철 왜 유승민은 런닝메이트인 유승민은 안 되고 원유철은 되느냐 이게 일단 이게 좀 말이 안 되니까 아마 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요. 네. 원유철 정책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 나는 박 대통령 생각에 동의합니다라고 네. 누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이런 복명복창하는 거 보면서 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당, 네.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일사불란한 당으로 됐고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높아진 수직적 당청 관계가 완성됐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당청정은 삼위일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조금 말씀하실 때 부럽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박용진 대변인이 안영환 대변인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 아닌가 뭐 세 번째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사무총장 폐지하고 뭐 여러 가지 최고위원은 조금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혁신은 물론 이제 전제는 혁신은 사실 힘듭니다. 뭐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요. 네. 저도 뭐 혁신위원회 일을 해봤지만은 그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당내 합의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쉽지가 않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당무위원회는 통과하고 이제 중앙위원회 20일 열리는 그렇죠. 그것만 남았나 봐요. 예. 그 과정이 지금도 뭐 친논이 비논이하는 권력 다툼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혁신을 저는 뭐 우리 김상곤 혁신위원장 팀에 대해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네. 어떤 혁신안을 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혁신을 하려면 당을 이러이러한 방향을 끌고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뭐가 필요하다. 네. 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제시와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그다음에 이제 이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 이게 이제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건 한 건 던질 때마다 그 친논이 비논이 개파 싸움, 정파 싸움, 권력 게임 양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혁신위가 당의 화합이 아니라 당의 문제점들을 노출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사무총장 혁신위가 생기면은 당이 혁신위를 중심으로 좀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도 뭐 신당이니 분당이 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보면은 그런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뭐 신당 분당하는 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 관여되시는 분들 여기 인터뷰를 늘 했었는데 그 박용진 대변인 사무총장제를 폐지할 때 사무총장의 그 막강한 힘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을 권한을 본부장 체제로 나눠줬을 때 통합할 수 있는 그 위의 힘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한테 지나치게 힘이 더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내놓은 당직 그 구조 개편과 관련된 것에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네네. 저로서도 사실은 혁신위 안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은 지지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이 낡은 건가 이런 반성을 하게는 되는데요. 어쨌든 사무총장제가 갖고 있는 일사불란함과 효율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총장을 둘러싸고 개파 간에 지나친 갈등 구조가 계속되고요. 또 상시적으로 이 사무총장제가 이제 운용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5개의 부문 파트로 이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권력을 분산시키고 의사결정 체제를 이제 나누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좋죠. 그런데 정당과 군대가 일정하게 비슷한 취지나 이런 것도 비슷한 게 있어서요. 뭔가 좀 이렇게 일사불란함을 요구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이렇게 분산시켰을 때, 이렇게 사무총장급의 실무적 권한을 분산시켰을 때 그거를 통합하는 더 강력한 정치적 권위, 그러니까 서야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우려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수는 없고 이미 이제 관련된 당원 당규를 이제 개정해 나가기 시작할 거고요. 사무총장제는 사실상 20일 중앙위가 지나고 나면 폐지됩니다. 그러고 나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4년에 그 열린우리당 그때 그 사무총장제를 폐지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총무 조직 이렇게 본부장 체제로 전환했다가
아무래도 그 잘 안 되니까 이제 사무처장 체제로 다시 바꿔서 그걸 부활시킨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바로 직전에도요.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원 당규에는 사무총장과 예전에 사무총장으로 다 모여 있었던 권한을 사무총장과 전략홍보본부장이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인사와 재정 권한은 사무총장이 그대로 가졌지만 전략하고 뭐 홍보 기능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따로 떼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는 여기서 하고 더 긴 거는 민주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당의 연구소에서 하고 그리고 단기적이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들은 사무총장이 맡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제가 뭐 혁신안이 반드시 성공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 혁신안 뭐 좀 지켜보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그 정청래 그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 재심 요구안이 갑자기 들어와서 가결됐다는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그 정해져 있는 당원 당규상으로도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제소가 돼서 1심을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1년 심판원에서는 1년 받았다 6개월로 감소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2번을 받아서 1년에서 6개월로 이제 줄었죠. 그리고 당무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게 좀 문제가 있거나 과하다 싶으면 다시 하도 한 번 더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대단히 무겁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3심제이긴 합니다만 무조건 3심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3심까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예 기각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심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당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게 법률적인 판단이었느냐.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정치적 판단을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필 혁신이 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했어야 할까라는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논의를 좀 모아서 했었어야죠. 긴급안건 발의식으로 진행될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회를 진행하는 당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청래 의원에 대한 재심안을 당무위가 기습적으로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18대 19로 통과시키고 나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이 정청래 의원에게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에게 남는 거 아니냐. 당 리더십에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무적으로 약간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그날 만일에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 뭐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미룹시다라고 해도 문제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서 문재인 대표에게도 부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청래 의원 건은 끝났다가 6개월 뒤면 다시 활동하면 되는데 다시 또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청래 의원도 상처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상당히 뭐 저로서는 아쉬운 면이 많죠. 안영환 대변인 오픈 프라이머리가 김무성 대표의 아주 소신처럼 계속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야당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력화되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공천권 때문이다. 공천권을 당의 권력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의 권력자의 눈치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거수위에 그친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천을 아예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공천권을.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작된 게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두 번 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영등포 여의도동에서 산다면은 여의도동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를 찾아갑니다. 그럼 입구에서 선생님은 새누리당 쪽을 하시겠습니까? 새정치연합 쪽을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나는 새누리당 쪽입니다. 새누리당 쪽에 들어가면 투표소 안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 국민 상관없이 모든 국민,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가서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원하는 후보를 찍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후보를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야 합의가 돼서 법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여당이나 야당,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같은 날 그렇게 같이 하지 않으면은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정당만 한다고 할 때
선거의 명부를 선관위가 주지를 않습니다. 네, 네. 선거의 명부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은 그 경선을 위해서 선거의 명부를 선관위가 관리를 하고 그거를 이용을 한다라고 법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제도죠. 네, 어찌됐든 이 제도는 그동안 공천 제도에 대해서 말도 많았지만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무총장의 권한이 막강한 것도 공천과 연관돼 있고 대표의 권한이 막강한 것도 이제 관련돼 있는데 역선택이라는 건 한쪽만 하게 될 경우에 나는 저쪽 당인데 이쪽 당에서 이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고 반대로 쉬운 후보를 선택하는 걸 역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용진 대변인께서는 오픈 프라이머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직권상정 같은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 관련. 선진화법. 예, 죄송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려다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입장이신지. 오픈 프라이머리의 기본적인 어떤 뭐 개방성에 대해서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오픈 프라이머리의 고향인 미국에서도요. 오픈 프라이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이른바 그 당원 투표. 전당대회, 그러니까 주별로의 전당대회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커스라고 그러죠. 이 코커스와 오픈 프라이머리 보면 거의 반반.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좀 더 적습니다. 채택하는 일이. 주마다 알아서 채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다 좋은 것처럼 얘기되는 건 일단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정당 정치도 이제 약화되는 게 있습니다만 실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그게 개혁 정치냐? 정치 시민들한테 엄청 불리해요. 신인이 진입하기가 어렵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재선율, 삼선율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인지도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 훨씬 그래서 새누리당 안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했을 때 신박 비박 모두 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거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건 자신의 공천이 다시 되는 것에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 같아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신인들을 위한 교체율 그래서 한 20% 정도의 전략 공천은 가미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친노 비노 이렇게 내부에서는 그거 우리한테 칼날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20%의 그 전략 공천을 유지하는 관계 속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인 건 맞아요. 그 20%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걸러낼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어려운 디테일한 정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천제도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희 관련 연구를 해봤는데 그렇죠. 정답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떨신 코커스 당내 경선한다면 이 당내 경선이야말로 또 현재 당협위원장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압도적 유리합니다. 당원들을 확보하고 당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10초.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공천권을 국민이나 당원에게 내려준다는 그 원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말이 많은 정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슈 토론은 다음 주 수요일도 있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내일 아침 7시입니다.